안녕하십니까.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리뷰를 하겠습니다. 제목과 달리 상당히 개인적으로 바쁜 관계로 리뷰가 좀 늦습니다. 일단 이 영화가 생각보다 성공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일단 파이널 레코닝 저기 뭐야 데드 레코닝 파이널 레코닝 이전에 그 전에 데드 레코닝이라는 전작을 일단 보고서 영화를 봤는데, 일단 뭐 대략적으로 미션 임파서블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하면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의 원작은 다 아시겠죠? 예, 원래 영제가 미션 임파서블이고 국내에는 제오전선이라는 제목으로 1966년부터 1973년까지 제작되던 시즌 7개짜리 드라마, 일종의 스파이물이죠. 이 5명의 팀원이 활약을 하는 그런 스파이물로 시작되었던 TV 시리즈가 원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 다시 돌아온 제오전선이라고 해서 1988년부터 89년까지 또 시즌 두 시즌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상대적으로 좀 이 저렴한 제작비의 작품이라서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하여튼 국내 이 제오전선은 지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미션 임파서블의 그 메인 테마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항상 그 영화의 저기 뭐 드라마 에피소드의 시작점에 임무가 떨어지는, 그리고 이제 뭐몇 3초 후에 뭐 자동 폭파된다 이런 메시지가 시작되는 상당히 인상적인 오프닝으로 유명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영화한 것이 이제 1996년에 시작이 된 거고요. 1996년에 미션 임파서블이 그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이라고 이제 흔히 이제 알프레드 히치콕의 후계자로 알려져 있는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연출로 만들어졌고요. 사실은 이제 그 원작 설정의 팀플레이 중심의 원작 설정은 상당히 비틀어 버려가지고 파격적으로 깨버리죠. 그래서 일단 말 그대로 톰 크루즈 원톱의 영화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그 원작 팬의 입장에서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평가 자체는 굉장히 높게 만들어지면서 이 장대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시작점을 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좀 이질적인 작품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첩혈상홍, 영문색 등으로 최고의 절정기를 구사하고 있던 오삼이 할리우드에 진출해서 만들었던 가장 좀 블록버스터스러운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일 성공적인 작품은 이제 페이스 오프로 꼽히는데, 어쨌든 미션 임파서블 2는 오삼 특유의 방식의 약간 로맨틱한 액션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좀 성격이 좀 두 편의 영화가 좀 상이하죠. 미션 임파서블 2는 주제가도 이제 메탈리카가 불러서 상당히 또 뮤직비디오 같은 게 또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이제 그런 성향이 좀 더 농도가 짙어진 게 2006년도에 만들어진 이 우리가 홀리 토끼발로 유명한 JJ 에이브람스, 이 떡밥의 화신 JJ 에이브람스의 미션 임파서블 3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이 2011년도 역시 JJ 에이브람스가 제작을 하고 그 브래드 버드 감독의 연출작으로 2011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각본진을 제가 일부러 같이 써놨는데, 각본진은 이제 초반의 각본진, 로버트 타운이 참여했던 두 편의 영화, 그 데이비드 코비의 작품, 이 작품의 성격과 그 다음에 이 3편부터 성격이 좀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알렉스 커츠만 뭐 이렇게 해서 좀 바뀌게 되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의 색깔은 이 현재까지 만들어진 8편의 영화 중에 4편을 연출한 크리스토퍼 맥쿼리가 개입을 하면서 현재의 진영을 이제 좀 완전히 좀 구성했다고 말할 수 있겠고, 출연진 자체가 지금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에 등장했던 대부분의 인물들이 물론 이제 소규모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만, 어쨌든 이 캐릭터들이 이 멤버들이 지금 3편 4편의 시리즈물에 이제 골고루 분배돼서 등장을 했죠. 물론 레임스 같은 경우에는 뭐 1편부터 8편까지 모두 출연했습니다. 작은 역할이어도. 어쨌든 물론 이 영화는 이제 톰 크루즈 주연의 제작 주연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 두 편의 이제 뭐 사실 이 파이널 레코닝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데드 레코닝이라는 작품을 먼저 봐야 되겠죠. 사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원래 이 두 편의 영화는 파트 1과 파트 2로 연작을 가지게 됐는데, 이게 이제 데드 레코닝 파트 2라는 이름을 버리고 파이널 레코닝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바뀌었어요. 파이널 레코닝이 되면서 크리스토퍼 맥커리가 각본을 짜면서 전작들의 요소들을 많이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토끼발의 정체라든가 좀 허무하긴 하지만 뭐 이런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좀 끌고 들어와서 뭐 1편에 이제 원래 1편에 등장했던 그 존 보이트가 연기했던 이제 돌아가셨죠. 지금 배우는 돌아가셨죠. 존 보이트가 연기했던 짐 펠프스라는 인물은 원래는 제오전선에서 리더를 역할을 했던 캐릭터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미션 임파서블이 충격적이었던 게 이 짐 펠프스가 바로 이제 배반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뭐 여기서 사실 당시에는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이었던 장면인데 지금 존 보이트의 이 출연 장면 당시의 이제 모습이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떡밥 같은 것들도 좀 회수를 하고 그래서 1편에 나왔던 작전의 유명한 장면의 그 떡밥들도 이제 회수를 하면서 파이널 레코닝에 캐스팅에 가지고 오는 등의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지금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라는 좀 뚜렷한 의미를 둬서 사실 이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영화적으로 보면 데드 레코닝하고 영화적 장단점을 거의 유사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톰 크루즈의 정말 뭐 액션 가이로서의 본인이 직접 액션하는 그 연기자로서의 액션 장인으로서의 그 어쨌든 극대화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AI라든가 장황한 설정이 등장을 하면서 이 대사가 좀 설명조 대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을 설득시키는데 그 부분에 좀 지루하다고 느낀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어쨌든 이런 동일한 단점을 파이널 레코닝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흥미 요소도 전작들에서 가져왔던 일종의 떡밥이라고 말하기 사실 어려운데 뭐 캐스팅이라든가 떡밥적 요소들을 갖다가 이 파이널 레코닝에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톰 크루즈의 최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액션 가이로서 할 수 있는 최대 액션 연기들을 이제 다 보여주면서 일종의 이 영화의 일종의 경외감을 일으킬 정도의 평가를 받는 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적어도 국내에서는. 미국은 지금 5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음한 한국보다는 일주일 정도 늦게 개봉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그 곧 평가 지수가 올라올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사실 좀 톰 크루즈에 대한 호불호가 좀 미국은 많이 갈리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이언톨로지와 관련된 그런 종교적인 부분들이 계속 논란을 쌓아왔고 그런 면에서 좀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에는 항상 좀 방한도 많이 하고 되게 친절한 모습,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되게 이미지가 좋은 배우입니다만 좀 미국은 좀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영화의 연출자인 크리스토퍼 맥쿼리는 원래 각본가 출신이었고요. 원래는 각본 닥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에 문제가 많은 각본을 고치는 상당히 이제 능력 있는 각본가였던 사람이죠. 뭐 영화가 크게 히트한 건 아닙니다만 2000년도에 만들어진 웨이 오브 더 건이라는 그 나름의 컬트 영화를 연출하면서 장편 감독 데뷔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역시 톰 크루즈가 나오는 잭 리처 시리즈의 1, 2편을 모두 연출을 했습니다. 1편을 연출했고 2편은 좀 재미가 없죠. 하여튼 2편은 제작만 했네요. 이런 영화를 연출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연출작으로 보면 그 다음에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러니까 다 톰 크루즈와 관련된 영화다. 그리고 탑건 매버릭은 각본만 썼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연출 4편을 모두 했고요. 자기 장편 연출작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잭 리처도 톰 크루즈와 연관되어 있는 작품이고 다음 작품으로 예정된 브래드 소드도 톰 크루즈와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어쨌든 각본가 출신입니다만 상당히 능력 있는 연출자로서 그 밸런스가 맞는 연출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뭐 특이한 뭐 예술적 비전보다는 할리우드의 전형적인 그 액션 블록버스터를 연출하는데 통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각본 능력이 뛰어난 감독이라서요. 자, 이 영화에 대한 일단은 헐리우드 지금 그 로튼 토마토 지수의 평가는 79%니까 한국에서의 호평에 비하면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체감되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이고, 네. 제가 잠깐 영상이 잘못 들어갔고요. 자, 어쨌든 올해 관계평가가 좀 같이 떴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더 나왔는지 잠깐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떴나요? 네, 떴네요. 네, 여기서 미션 임파서블인데 지금 제가 요거 떴을 때는 79%였고요. 아이고, 지금 동영상이 뜨는군요. 요거 지금 영상, 지금 제가 이 23일에 이 음성을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재 이제 로튼 토마토 지수입니다. 그래서 약간
리뷰 수도 좀 올라갔고요. 80%고 그다음 팝컴퓨터 상당히 좋네요.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로튼 토마토 지수를 모두 좀 보면 광고가 이상한 게 들어갔네요. 저희 광고 아닙니다. 대략 예전 작품들에 비하면 평가가 썩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1편이 65% 57%였고 73%가 3편이었고요. 뭐 로튼 토마토 지수는 옛날 작품들이 더 평가가 안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순위가 이 정도였는데 오히려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작품에 대한 미국에서 평가는 한국보다는 좀 오히려 데드 레코닝 파트 1보다는 평이 좀 낮은 걸로 보여집니다. 전작에 비해서. 이 작품은 94%로 상당히 높은 5,000명 이상이 투표를 했고요. 더 파이널 레코닝의 경우에는 현재 500명 이상 투표를 했는데 93%니까요. 한국보다 오히려 좀 평가가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국에서의 평단의 호평이라든가 관객 동원이라든가 상당히 지금 예상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작들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 무려 2시간 50분짜리 영화고요. 이 파이널 레코닝의 경우에는 전작 데드 레코닝 파트 1이 2시간 43분이었으니까 좀 더 길어진 작품이거든요. 자, 일단 등장인물들을 빨리빨리 좀 보면 전작에 다 이어지는 캐스팅이에요. 이단 헌트, 톰 크루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리즈 지금 연작에서 도둑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그레이스 역할 헤일리 에드월인데 전편에서는 좀 그 도둑으로서의 캐릭터를 좀 강하게 보여줬던 면에 비하면 여기서 이제 IMF 대원으로서 이 에단 헌트가 활약하는 미션 임파서블 조직이죠. 그 임파서블 미션 뭐더라? IMF니까 미션 모르겠네요. 판드신인가요?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런 팀의 이제 팀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영 남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 스티겔은 이제 1편부터 나왔던 빅 레임스의 캐릭터 루터. 그 다음에 사이먼 페그도 한 3편인가요? 4편인가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사이먼 페그도 오래된 친구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이 둘은 되게 오래된 일종의 이단 호크와 오래된 팀으로 활약하는 친구입니다. 새롭게 합류한 팀원이 되는데 전편에 이제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전편에서 이다노크의 목숨을 구하는데 같이 활약을 했었던 이다노크 한번 목숨을 또 살려주기도 했으니까 파리라는 인물로 폼 클레멘티프예요. 캐릭터 뭐 배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프랑스어를 하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리죠. 그다음에 테오 드가라는 역시 다국어를 가능한 전에 지금 쫓는 특수요원이었던 드가가 전편에서는 여기서는 IMF의 팀원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잔 데이비스 그 역할을 했고요. 전편에 이제 AI가 악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개체란 이름이죠. 그 악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역할을 대행하는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인물인데 전편에서 좀 역할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의 각본이 좀 방향이 좀 틀어져서 전편에서는 대행자였습니다만 이제 그 AI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는 악인으로 가브리엘 에사이 모랄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진 키트리치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1편에 IMF 국장이었던 인물이었는데 CIA 국장으로 다시 등장을 해서 지금 전편에 이어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헨리 천이가. 제프리 브릭스, 셰이 위검이 이제 계속 뒤를 쫓고 있는 CIA의 특수요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약간 변형이 있는데 이걸 또 얘기하기 좀 어렵네요. 그다음에 비밀이 있는데 에리카 슬론 안젤라 벗은 이제 6편인가의 그 CIA 국장으로 나왔던 안젤라 벗의 감독 대통령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해나 워딩엄은 이 작편에 지금 에단 헌트가 활약하는 베링해에 하고 있는 항공모함 부시호라는 항공모함의 해군 소장 지휘관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오와우라고 하는 잠수함이 있는데 거기에 활약하는 인물로 블레드 소데력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등장을 하고요. 트레드 틸만 연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NSA 미국의 이제 그 펜타곤에서 안보 대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강경파로 시드니 육군대장 닉 오퍼먼이 등장을 합니다. 총을 잡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로프섹슨 윌리엄 덜로가 떡밥 회수입니다. 이 전편에서 이단 호크가 펼쳤던 미션 임파서블 1에서의 작전에서 털렸던 인물로 좌천당해서 베링해 근처의 남극기지에서 좌천당해서 20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로프섹슨이고요. 이렇게 타피사는 로프섹슨 윌리엄 던로가 좌천당한 상황에서 연인 관계가 되어서 부부가 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배우, 그 원주민 말만 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일단 영화는 이제 이 시점상 시간이 좀 지난 전편에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화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그 군사 무기에 대한 혼란이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일종의 말하면 마샬로 계엄령 상황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것에 이제 반대 시위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거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단과 그 세력들은 어쨌든 이 문제, 그러니까 키는 전편에서 나왔던 것처럼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찾았으나 이것이 어떤 용도인지 모른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차 그 정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전편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에사이 모랄레스, 즉 가브리엘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근데 가브리엘의 정체 행방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파리를 구출해내기 위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변장 수리 작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가브리엘 등장한다고 하는 런던의 파티에 장이 진입했다가 오히려 이제 가브리엘에게 제압당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여차저차 해가지고 가브리엘의 어쨌든 고문 상황을 갖다가 극복을 해내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 다음에 이제 이 인공지능과 접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이제 접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다노코는 이들의 이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이 어차피 이제 그 문제의 키, 이 AI를 갖다가 쉽게 말하자면 이제 깨기 위한 작전을 펼쳐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한 동선을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파이널 레코닝이고요. 자, 어쨌든 가브리엘,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브리엘은 역시 이 전작의 AI의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고,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AI가 침범할 수 없는 지역에서 이제 나름의 깨기 위한 이 작전은 뭐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런던의 이제 지하철에 숨겨져 있는 비밀 기지에서, 그러니까 네트워크랑 연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와병 중에 있는 이 우리 빅네임스 형님께서 이제 위협 상황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작전을 펼치다가 결국은 이제 빅네임스 형님과 같이 풀다가 이제 이 문제가 역시 음모에 걸려들게 되고, 역시 이단은 나머지 팀원들을 갖다가 탈출시킨 후 이단은 이제 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제압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이제 그림은 이제 핵 위기라는 문제로 다가서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 당연히 미국 영화이기도 하니까 미국이 이제 이 핵 전쟁의 중심에 있는 컨트롤 상황할 수 있는 전선 상황들이 모두 전 세계 모든 나라들, 뭐 파키스탄, 이스라엘, 뭐 인도, 뭐 차례차례 북한, 뭐 중국, 이렇게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미국까지 순서대로 이제 이 끌려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상황이 돼버리게 됩니다. 자, 활약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 장면도 이제 그 예고편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진짜 몇 년 만에 회수입니까? 1편이니까 96년도 이후에 무려 30년 만에 회수가 되는 이런 스토리로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사람의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컴퓨터 전문가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모든 이제 서사를 갖다 몰아버려요. 이단 헌트에 주목시키기 위해서 전편으로 나왔던 이제 인상적이었던 모스크바 폭파 장면들도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발포 전편에 활용되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 활약상들과 함께 전편의 스토리 전체적인 음모들을 갖다가 각본적으로 이 이야기의 모든 그 맹점을 이단 헌트라고 하는 인물로 이제 몰빵하게 됩니다. 이단 헌트는 이제 당연히 이런 상황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 되고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방임하에 납송되었습니다만 급박한 상황 때문에 다시 불가능한 미션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말 그대로 이 미션 임파서블 자체가 결국 톰 크루즈 그 자체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이제 뭐 톰 크루즈가 제작한 가장 큰 성공작인 동시에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액션가이로서의 이미지보다는 다양한 연기를 펼쳤던 연기파의 영역에 있었던 이 톰 크루즈라는 인물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거듭해 나가면서 워커홀릭으로서
여전히 나이가 60세가 되었습니다만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액션 가이로서의 의미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영화의 설정들은 뭐 충분히 개연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관객들이 듣기에는 저같이 문과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복잡한 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영화를 볼 때는 따라갈 수는 있지만 이걸 갖다가 다시 설명하라 그러면 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따져서 이단 호크의 행적을 쫓아가면 이단 호크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해야 될 일은 이 고립시킨 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죠. 얘를 뭐라 그러더라? 네, 잠깐 줄거리를 좀 컨닝하겠습니다. 이게 외국어 이름을 달달달 외우질 못해가지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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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T라고 하죠. NTT.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영화, 그러니까 전편에서부터도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게 악역으로 등장하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픽으로만 묘사될 수밖에 없는 실제로 인물이 아닌 NTT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자발적으로 이제 세계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그 이 모든 핵전쟁을 도모하고 마지막에 이제 말해서 그 둠스데이 그 볼트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자신을 가둬두기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이단 헌트와 거래를 하죠. 그래서 이단 헌트는 그런 음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전까지 이게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엔티티가 통제를 하고 전 세계의 핵전쟁 무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얘를 갖다가 따르는 상황을 하면서 동시에 얘를 깰 수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그 1편에 나왔던 전편 맨 첫 장면에 나왔던 요 전에 그 데드 레코닝에 나왔던 그 잠수함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장치를 끄집어내서 결합을 해가지고 얘를 가둔 다음에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약간 뭐 말로만 설명하기 되게 어렵네요. 어쨌든 뭐 그런 임무를 띄고 활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금 우리 이단 헌트를 잡았지만 미국 정부는 오랜 논쟁 끝에 전직 CIA 국장이었던 우리 명배우죠. 안젤라 바세이 연기하는 에리카 슬론 대통령이 미국 편에서 이제 CIA 국장이었는데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이단 헌트를 다시 불가능한 임무에 뛰어들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에서는 일단은 뭐 지금 요것들도 이제 이거는 이제 러시아 잠수함에서 이제 물건을 꺼내기 위한 거고요. 자, 이게 일단 예고됩니다. 일단은 왜 이게 어디가 있느냐를 찾아야 되죠. 그럼 이제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복잡한 뭐 상황들 속에도 이제 그런 불가능한 임무를 비밀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단 헌트가 이제 목숨 걸고 뛰어드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핵 무기들이 이제 작동되고 있는 것을 이제 국기를 붙여서 이제 일본은 그 영화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이렇게 어디 나라 국기 보여주면서 이건 러시아산, 뭐 이건 북한산, 뭐 인도산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자, 그러면서 항공모함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작전을 하게 되는데 이단 헌트는 베링해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영화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큰 후반부에 몰려있는 클라이맥스인데 앞부분은 이단 헌트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설정들을 많이 만들어주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중에서 이단 헌트는 이 미국 정부의 도움을 얻는데 이 러시아 정부에 얽히고 설키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이 항공 지원이 끊긴 상황이 되니까 차가운 베링해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링해에 뛰어든다라는 건 심해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뭐 잠수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죠. 물론 쉽지 않은 얘기인 게 뻔하지만 어쨌든 이 영화는 영화니까요. 말 그대로 영화적으로 이 초인적인 진정한 슈퍼히어로인 이단 헌트는 어떻게든 살아나가게 되고 나머지 팀원들은 그 남극 기지에 가서 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30년 만에 떡밥을 투척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윌리엄 던노 이 사람입니다. 윌리엄 던노가 지내고 있는 여기 원래는 이제 이때 1편의 인물이 되었어요. 보안 담당자 CIA에서 분석가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알래스카에 있는 레이더 기지로 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위치가 나오네요. 알래스카주 세인트 매튜 섬을 레이더 기지로 자천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작전의 실마리를 끄집어낼 수 있고 왜냐면 이제 그 잠수함이 러시아산 잠수함이었던 그 잠수함이 침몰한 지역을 이제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CIA 정보 보안 체계를 알고 있는 이제 매튜이는 이 사실을 이제 인지하고 가져옵니다.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좌천된 거는 이단 헌트 때문이지만 또 이 사람은 30년이 지나간 다음에 모든 회한을 잃고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이유 등으로 행동을 돕는 인물로 아주 긍정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죠. 어쨌든 뭐 그러저러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고요. 나머지 팀원들은 이들과 협력하고 또 러시아 측이 개입을 하려고 하지만 극복을 한 다음에 이단 헌트를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여자 주인공은 더 깊은 활약을 하게 되고요. 자, 어쨌든 이 항공모함 함장님의 도움으로 갖고 이게 이제 이 알래스카 기지예요. 레이더 기지고 이건 전편에 나왔던 침몰 장면, 맨 앞부분에 나온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오하이오 함에 있는 심해에서 전편에 나왔던 침몰된 세파스토폴호라고 하는 배를 이제 구하러 가야 되는데 여차저차한 이유로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이제 이단 호크밖에 안 됩니다. 침묵을 하게 돼서 뭐 이유는 다 영화에 열심히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 까먹었고요. 어쨌든 이단 호크는 단독 임무의 이제 성격을 띠고서 정말 초보자가 해서는 안 될 교육을 받긴 했지만 영화니까 가능한 역시 정말 뭐 톰 크루즈가 저 심해에 직접 뛰어들 수는 없지만 자기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이런 장면들을 촬영해내죠. 촬영해내고 각종 뭐 장애물과 위기들을 극복해내고 이 베링의 바다에서 이렇게 맨몸으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장면들이 사실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장면 직접 자기가 CG의 시대 스턴트맨도 안 쓰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날로그적인 블록버스터로서의 열광. 우리가 이게 사실은 되게 서글픈 얘기예요. 영화가 사실은 스펙타클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대중의 관객들은 어떤 부분에 경외감을 가느냐. 본인이 평소에 할 수 없는 스펙타클의 세계들을 경험하게 했을 때 경외감을 갖습니다. 근데 슈퍼히어로의 시대, 마블의 시대가 들어서면서 헐리우드의 CG가 범람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되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긴 하지만 정말 이 오히려 미션 임퍼서블 파이널 레코닝에서 보여줬던 아날로그적인 진짜 액션스타 직접 자기 몸으로 뛰어들고 그 실체의 실감이 보여지는 물론 영화적으로 과정됐긴 했겠지만 그런 장면들을 이 영화에서 보여준다는 게 아마도 많은 관객들과 평단들이 이 어떻게 보면 루즈하기 짝이 없는 이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 레코닝에서는 역시 또 이 장면도 사실 놀라워요. 어떻게 보면 뭐 사실 뭐 그렇습니다. 헐리우드 배우가 몸 관리를 잘한다고 하지만 톰 크루즈는 그 격을 달리하는 인물이니까요. 나이가 먹은 인물이지만 이렇게 반나로 이 각각 엔티티를 추종하는 어디서 등장할지 모르는 암살자들과 싸워 나가는 장면들을 직접 몸으로 해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위기는 점점 다가오는 상황이 되겠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영화는 이제 마지막 장면, 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죠. 클라이막스 설정도 설명 각본상으로 보면 뭐 약간 이 노란색 쌍엽기,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쌍엽기가 이제 두 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장면에 이제 클라이맥스에 이제 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이 이단 허트의 액션 활약을 통해서 모든 지구상의 엔티티에 의한 지구상의 위기, 그래 가브리엘이 개입해서 생기는 위기들이거든요. 여기서 싸우는 인물이 이제 물론 엔티티는 뛰어다닐 수 없는 존재니까 물론 걔를 제거해야 되지만 가브리엘이 등장해서 싸우는데 가브리엘의 일행이 타고 있는 노란색 쌍엽기에 매달려서 다시 결과적으로 이 빨간색 쌍엽기에 덤벼들어서 이게 이제 아마 쌍엽기라는 설정 자체도 설득력이 있는 게 엔티티가 통제할 수 없는 전자정보에서 어려우는 좀 아날로그 프로펠러기를 활용한다는 설정이겠죠. 뭐 영화에서 길게 설명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 두 대의 쌍엽기를 오가면서 펼쳐지는 마지막 장면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사실 규모로 보자면 뭐 우주전쟁을 하고 있는 CG 효과에 의하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하면 사실 규모가 자체가 큰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CG에 익숙해진 시대에 보다 보니까 이런 영화 자체에서 정말 사람이 매달려서 뛰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인물은 대체하고 있는 스턴트맨으로 이제 페이스오프를 한 게 아니라 직접 이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이렇게 지금 이 장면에 보면은 지금 뭐 흉측할 정도로 막 비행기인가 매달려서 뛰는 거죠. 물론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컨트롤도 할 수 있지만 그 장면들을 커다란 스크린에서 펼쳐지고 있는 톰 크루즈의 모습을 경외감을 맞이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결과적으로 사실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이 데드렉 파이널 레코닝은
전편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열차 장면과 좀 그 대비돼요. 열차 장면도 분명히 세트 장면을 활용해서 위험 상황들을 계속 연쇄적으로 보여주고 굉장히 흥미롭게 연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칸과 칸을 계속 올라가면서 목숨을 건지는 장면들로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뭔가 좀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 파이널 레코닝의 비행 장면은 물론 이제 당연히 이거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목숨을 끊으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설치를 했겠고 각종 기계장치를 했겠습니다만, 저기 매달려 있는 인물이 바로 톰 크루즈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과거에 올드했었던, 그러니까 80년대라고 치자면 정말 직접 떨어지고 매달리고 했었던 그 이 성룡과 홍금보의 액션 영화들, 그리고 직접 자신의 몸을 던져가면서 활약했었던 아날로그 했었던 그 옛날의 액션 배우들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블록버스터 영화 배우라고 하는 역할이라고 톰 크루즈한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톰 크루즈가 뭐 인터뷰에서 그걸 좀 거부하긴 했지만, 그런 모습을 정말 이 영화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뒤늦은, 사실 전작인 데드 레코닝은 흥행에 그렇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던 반에서, 이 파이널 레코닝은 지금 초기 관객들부터 많은 열광을 하는 이유가, 관객들이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게 파이널이라고 하는 느낌 있죠. 그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좀 서사적인 결정들도 있고, 서사적인 좀 그런 영화적 긴장감들도 있고, 실제로 배우가 저렇게 이 비행기에 매달려서 날아가는 장면들이 실감나게 묘사되는 거기 때문에 영화의 클라이맥스로서는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8편의 미션 임포서블 시리즈의 마지막 장면에 가장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형식의 뭐 대형 폭파 장면 이런 게 아니라 고전적인 형식의 그런 이 배우가 직접 매달려서 뛰는 스턴트 장면들의 활약상들을 보여준다는 점이 사실은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경외감을 갖게 하는, 그리고 톰 크루즈라고 하면 이제 액션 영화에서도 이제 은퇴의 수순이 남아 있는 노장 배우에 대한 그런 경외감이 담겨져 있는 평가들이 나오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일주일 동안 사실 줄거리 요약에는 별로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줄거리 요약은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이 영화에 왜 제가 봤을 때 전편과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데, 그 지리함이라든가 지루함이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상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되게 사실 이 장면이 되게 길거든요. 이 앞에 잠수 장면하고 그 베링해라는 차가운 바다에서 뛰어들어서, 물론 그렇게 실제로 뛰어들면 죽겠지만 어쨌든 그 장면을 연출해낸 그런 장면들과 저 바다 이 하늘에 매달려서 날아가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관객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극장의 위기다, 뭐 그런 것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게도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이제 다시 트렌드가 또 바뀌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어떻게 좀 인간 냄새가 나는 뭐 그런 액션 영화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미션 임파서블이라든가 좀 이런 영화인데 어떤 차원으로 또 고민을 해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저 여러분들 잘 봤고요. 이 영화는 정말 빅스크린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면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뭐 저는 물론 그냥 동네 영화관에서 2D 시간에 봤습니다만,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력이 있으시다면 뭐 더 큰 영화관에서 찾아서 보시면 더 만족스러운 영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에 대한 뭐 저의 생각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